오빠 많이 아프시죠? 산속이라 밤 공기가 많이 차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0평생 앞만 보고 택시 핸들만 잡아온 제 몸이 처음 본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할 정도로 무너지더군요. 저기 미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운전으로 찌든 피로가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안마해 드리는 거예요. 오빠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그 깊고 쓸쓸한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남처럼 살아온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제 존재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속초 외곽의 낡은 산장.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위험한 온기. 저는 과연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보잘것없는 인생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연을 어느 동네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한수, 올해로 63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평생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자식놈들 먹여 살린 그저 그런 평범한 늙은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유난히 진눈깨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겨울 저녁의 일입니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없었습니다. 춘천 시내 외곽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감자탕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울까 고민하며 차를 세워두고 있었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진눈깨비가 시야를 가리던 그때였습니다. 웬 낯선 사내 하나가 제 택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겁니다. 기사님, 기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차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옷은 이미 진눈깨비에 푹 젖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당장이라도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은 절박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이 밤에 이래요? 기사님, 속초까지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날씨에 버스도 끊기고 제 차는 시동도 안 걸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길은 평소에도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밤눈이 어두워진 제 나이에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었을 미시령이나 한계령을 넘는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피곤하기도 했고 내일 아침 일찍 정기검진 예약도 있어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사정은 딱하다만 이 날씨에 속초는 무리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야 하고 눈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다른 차를 좀 알아보시는 게. 제 거절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더니 빳빳한 신사임당 5장을 제 대시보드 위에 툭 올려놓더군요. 기사님, 제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받으시고 속초 도착해서 제가 30만 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왕복 가스비를 빼고도 평소 사흘치 수입은 좋게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도 돈이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저를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아내는 제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눈길 한 번 안 주고 드라마만 볼 것이고 각방 쓴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썰렁한 침대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죠. 그래, 집에 가서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 있느니 차라리 밤길 운전하며 돈이라도 벌자. 저는 결국 그 사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빗줄기는 갈수록 굵어지다 진눈깨비로 변해 앞유리를 때려댔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마저 들더군요. 속초로 가는 내내 사내는 조수석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며 흐느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마침내 속초 외곽의 한 한산한 산골 마을 입구에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내는 약속대로 두둑한 수고비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차 안, 진눈깨비는 어느새 거친 한방눈으로 바뀌어 지붕을 뚫을 듯 때려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눈보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춘천으로 돌아가려던 제 발길을 하늘이 아예 묶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속초에 간 그날 밤 -J 페이지 폭설에 갇힌 산속의 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디다.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서면 금방이라도 춘천 집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차를 돌려 큰 길로 나오기도 전에 하늘이 무너질 듯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내리던 진눈깨비는 장난이었어요.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돌려도 앞유리에 쌓이는 눈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꺽꺽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이거 예산일이 아니네. 이러다 산고개에 갇히면 뼈도 못 추리겠어. 불안한 마음에 엑셀을 밟아보지만 이미 도로는 하얀 도화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 개인 택시 바퀴가 헛돌며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대는데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군요. 63세. 이제는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한 나이 아닙니까? 노안이 온 눈을 비비며 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봐도 하얀 눈발이 빛에 반사되어 눈앞이 마치 하얀 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지로 미시령 고개를 넘어보려 했지만 이미 경찰차들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더 가면 죽습니다. 차 돌리세요. 경찰의 단호한 손짓에 저는 결국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는 길조차 안개와 눈보라가 뒤섞여 한치 앞이 안 보이더군요. 에라이, 욕심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냐. 상철아, 내 팔자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밤중에 여기까지 왔어. 제 자신을 타박하며 국도변을 기어갔습니다. 차체는 휘청거리고 바람은 차 문을 뚫고 들어올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기름 게이지는 바닥을 향해 가고 히터를 틀어도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죠. 어디 불빛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짙은 눈안개 너머로 노란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페인트가 다 벗겨져 나간 마치 버려진 산장 같은 느낌의 건물이 서 있더군요. 간판에는 설악 민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민자는 불이 꺼져서 설악 박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웬 민박인가 싶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5성급 호텔보다 더 절실한 곳이었죠. 차를 겨우 마당 구석에 세우고 빗장 같은 눈을 뚫고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였습니다. 계십니까? 하룻밤 묵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 외침에 저 안쪽에서 부스스한 모습의 주인 사내가 나타나 귀찮다는 듯 저를 후쳐봤습니다. 길 막혔소? 방 하나 비었으니까 들어오쇼. 하룻밤 4만 원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지갑을 뒤져 젖은 10,000원짜리 4장을 건넸습니다. 주인은 낡은 장부 옆에 놓인 무거운 쇳덩이 열쇠를 제 쪽으로 툭 밀어주더군요. 복도 끝 105호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 삐걱 소리가 밤의 정막 속에 울려 퍼지는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105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구석에 놓인 작은 브라운관 TV, 그리고 세탁한 지 한참은 된 것 같은 눅눅한 이불이 전부였죠. 저는 일단 젖은 겉옷을 벗어 벽걸이에 대충 걸어두었습니다. 양말까지 다 젖어서 발가락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인생 참 덧없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낡은 택시 한 대랑 이쑤시는 무릎뿐이구나. 그런 생각에 잠겨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눈보라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휘잉하고 산을 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침대도 없는 딱딱한 냉골 바닥에 눕자니 60 넘은 삭신이 여기저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어차피 눈 오는데 거기 왜 갔느냐는 타박이나 알아서 자든 말든 할 차가운 대답이 뻔했기에 저는 휴대폰을 던져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렇게 낯선 산속 민박집 방구석에 홀로 누워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제 세상을 다 덮어버릴 듯 눈이 쌓이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조용한 하지만 정갈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벅 소리를 내며 다가오던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딱 멈추더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외진 곳은 가끔 험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니까요. 긴장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사람을 안심시키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물음에 돌아온 것은 가늘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서글픔이 배어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이 너무 차서요.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대추차 좀 내어드리라고 해서요. 실례해도 될까요? 그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낡은 문이 끼잉 소리를 내며 열렸고 복도의 희미한 전등빛 사이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쟁반을 받쳐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 너머로 제 인생에 남은 갈 길을 통째로 바꿔놓을 묘한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5 그 낡아 빠진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63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민박집 복도는 퀴퀴하고 어두컴컴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어디선가
은은한 달빛이라도 스며든 것처럼 방 안 분위기가 확 바뀌더군요. 그녀는 양손으로 낡은 나무 쟁반을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죠. 실례하겠습니다. 방바닥이 너무 차서 어쩌나. 몸 좀 녹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건네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 코끝을 스치는 건 눈보라의 비릿한 냄새도 민박집의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하게 풍기는 분 내음과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대추차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저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아했습니다. 요즘 도시 여자들처럼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니었지만 수수한 남색 가디건에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 모양이 참으로 고전적이고 정갈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명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데 그 깊은 눈망울 속에는 말로 다 못할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속초 앞바다의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 산의 마른 가지 위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차갑고도 투명한 기운 말입니다. 그 단아함 속에 숨겨진 묘한 정적 때문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주인 사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따뜻한 거라도 마셔야 속이 안 상해요. 얼른 드세요. 그녀는 차 한 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사발을 손으로 감싸주니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지더군요. 춘천집에서 아내와 살면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춥지? 이거 마셔라 하는 말 한마디가 그리워 밖으로만 돌던 세월이었는데 길 가다 고립된 이 낯선 산장에서 이름 모를 여인에게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그녀는 제 앞에 조신하게 앉아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참으로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해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대추차의 온기로 채워졌지만 그녀가 풍기는 그 특유의 서늘한 분위기 때문인지 등 뒤로는 계속해서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연이라고 해요. 아름다울 미에 인연 연자를 쓰지요. 미연. 이름마저 그녀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마디를 언뜻 보니 그 고운 얼굴과는 다르게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저 손으로 얼마나 모진 세월을 버텨왔을까 하는 생각에 묘한 연민이 솟구쳤죠. 빗소리 대신 창문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가 더 거세졌고 낡은 방 안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차 마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취해 잠시 현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차를 들이켰습니다. 이 낯선 여자와 단둘이 좁은 방에 앉아 있는 상황이 60 넘은 늙은이 가슴을 자꾸만 방방 뛰게 만들었거든요. 아, 미연 씨. 차 잘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서 쉬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네요. 저는 어색함을 떨쳐내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좁은 방 안에서 몸을 뒤틀다 보니 제 발목이 낡은 문턱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 발을 떼는 순간
제 중심이 휘청하며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각본 없는 드라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습디다. 그 미연 씨라는 여자의 묘한 분위기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그만 가보셔도 된다고 서둘러 일어서려던 게 화근이었어요. 마음은 급한데 60 넘은 몸뚱이는 낡은 개인 택시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렸죠. 좁은 방 안에서 몸을 확 돌리는데 그만 제 발끝이 민박집의 높디 높은 문턱에 걸리고 만 겁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화당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왼쪽 무릎에서 우두둑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순간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63평생 큰 사고 한 번 없이 핸들 잡던 저인데 이 낯선 타지 민박집 구석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고꾸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오빠, 괜찮으세요? 미연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무릎을 감싸 쥔 채 뒹굴고 있는 저를 보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더 다쳐요. 어디 봐요, 여기에요? 그녀의 손이 제 다리에 닿았습니다. 아까 차를 건네주던 그 단아한 손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힘이 실린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바짓단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는데 무릎이 벌써 벌겋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다리를 내놓고 있다는 민망함에 몸을 빼려 했습니다. 아, 저기 미연 씨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일어날게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뼈라도 상했으면 어쩌려고요? 오빠, 제 말 들으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단호해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아내한테는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강단 있는 꾸지람이었죠. 그녀는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하얀 수건에 싼 찜질 주머니와 압박 붕대를 챙겨 들어왔습니다. 이런 오지산 중에 얼음이나 온수가 어디서 났는지 물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식당 주방의 커다란 솥에서 끓는 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셨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 다리를 자기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뜨끈한 수건이 욱신거리는 무릎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가 날 것 같은 열기와 함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는 제 곁에 앉아 하염없이 그 수건을 고쳐대며 밤새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한데 방 안은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제 무릎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험한 길만 달리며 굳은 살 박인 제 못생긴 다리를 그녀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붓기 가라앉을 거예요.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계속 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제 무릎을 정성껏 주무르는 그녀의 옆 얼굴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이나 가보지 그래요라며 TV 채널만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보다 못한 남편 대접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일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통증이 가시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미연 씨는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슨 힘든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죠. 저는 찜질팩을 갈아주려 일어나는 그녀의 손을 저도 모르게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 낯선 곳, 폭설 속에 갇힌 이 방에서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한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오늘 처음 본 이 여자 앞에서는 본물 터지듯 쏟아지니 말입니다. 미연 씨가 제 무릎에 정성껏 온찜질을 해주며 제 표정을 살피는데 그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 쟁여두었던 묵은 먼지들이 한꺼번에 들썩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연 씨, 내가 참 한심해 보이죠? 이 나이 먹고 타지에 와서 길바닥에 나앉지도 못하고 다리나 삐끗해서 여자 손에 무릎을 맡기고 있으니 제 씁쓸한 말투에 미연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는 법이죠.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마음 쓰지 말라는 한마디가 어찌나 제 가슴을 후벼 파던지 저는 창밖의 눈보라 소리를 배경 삼아 제 속을 다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이요, 춘천집에서는 귀신처럼 삽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 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하고는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집구석에 사는데도 각자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그래요. 아내는 제가 밖에서 뭘 먹고 다니는지, 무릎은 안 아픈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챙겨 먹거나 남은 반찬에 물 말아 먹는 게 일상입니다. 저는 미연 씨의 무릎 위에 놓인 제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각방 쓴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제가 밤늦게 택시 몰고 들어오니까 잠 깨우기 미안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안방 문 앞에 서면 남의 집 문 앞에 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필요한 말이 있으면 문자로 해요. 밥 먹어라, 관리비 나왔다. 한 집에서 문자로 대화하는 기분을 아십니까? 말 한마디 붙이려고 해도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 입이 딱 붙어버려요. 30년 넘게 강원도 구비구비 길 위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집 한 채 마련했건만 정작 그 집 안에서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60을 넘기며 남자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 손님한테 험한 꼴 당하고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집안의 정막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그 거실에 앉아 있을 때의 비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미연 씨는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속초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은 그 정막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온 길이었소. 손님이 거액을 준다니까 덥석 물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은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싶어 내심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따뜻한 수건을 갈아주는 건 아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 미연 씨네요. 이게 제 인생의 성적표인가 봅니다. 제 고백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잠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낡은 민박집 방 안은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미연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제 무릎을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슬쩍 얼굴을 보니 앞불싸 그녀의 눈가에
이미 맑은 이슬이 맺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미연 씨 마음을 무겁게 했나 보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제 손을 가만히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쓸쓸한 처지를 다 듣고 난 미연 씨가 고개를 떨구는데 그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기구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오고 있었더군요. 오빠, 오빠는 집이라도 있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죠. 저는요, 돌아갈 곳도 저를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제 무릎에 얹었던 수건을 고쳐대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입을 뗐습니다. 미연 씨는 원래 서울에서 제법 큰 옷가게를 운영하던 당찬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문제였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업을 한답시고 밖으로만 돌더니 결국 사기꾼들 꼬드김에 넘어가 집이며 가게며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답니다.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해요.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고 평생 일궈온 가게 문에 쇠사슬이 채워지는데 세상이 노랗다 못해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연락 두절이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들이닥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결국 하나뿐인 자식도 그 풍파를 못 견디고 엇나가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모진 말을 내뱉고는 인연을 끊다시피 떠나버렸답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미연 씨는 이름도 모르는 전국의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설거지통에 손이 짓무르도록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연고도 없는 이 강원도 산골까지 흘러들어와 이 낡은 민박집에서 방 청소를 하고 굳은 일을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 저 이 고운 옷도 사실은 시장 구석에서 주워온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웃으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하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서 재만 남았어요. 밤마다 이 낡은 민박집 구석에 누워있으면 창밖의 눈보라 소리가 꼭 빚쟁이들 고함 소리처럼 들려서 잠을 못 자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한 아내였고 꽃 같은 딸이었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밑바닥으로 처박혔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 못해 제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어요. 단아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세월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55, 아직은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예쁜 것만 보고 싶을 나이에 그녀는 낯선 남자들의 방에 대추차나 나르며 인색한 월급에 매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 오빠가 이 문턱에서 넘어졌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간호하며 내 온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저 참 나쁜 여자죠?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던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채 이 허름한 민박집을 도피처 삼아 살아온 그녀의 세월이 제 굽이굽이 고속도로 인생과 닮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종착역에서 만난 가련한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울먹이는 미연 씨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쓸쓸한 노년은 그녀의 찢어진 삶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무릎을 잡고 있던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이제 민박집 건물을 통째로 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슬픈 고백으로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적막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눈보라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꼭꼭 숨겨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지요. 속초에 간 그날 밤 마이너스 제7페이지 눈보라 속의 뜨거운 공감. 여러분, 낡은 민박집 천장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가 꼭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미연 씨의 기구한 삶을 다 듣고 나니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가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를 가려주는 안식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제 무릎을 감싸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습니다. 제 손은 평생 택시 핸들을 돌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고 그녀의 손은 설거지물에 불고 고된 일에 치어 보드라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미연 씨, 우리가 참 닮았네요. 사는 모습은 달랐어도 가슴 속에 구멍 하나씩 뻥 뚫어놓고 사는 건 똑같구려. 제 말에 미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동자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거친 손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그런데 저는 늘 제자리였죠. 이 좁은 방들을 치우면서 남들이 남기고 간 온기만 만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빠가 털어놓은 그 쓸쓸한 이야기들이 꼭 제 얘기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창밖은 이제 폭설이 쏟아지는지 쿠웅하며 지붕이 내려앉을 듯한 소리가 방 안의 적막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소음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 필요 없었지요.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이 당신 참 고생 많았소. 당신 참 외로웠겠군요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으니까요. 춘천집에 있는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저를 대했고 제가 밖에서 어떤 비바람을 맞고 오든 그저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이 여자는 제 손등의 굳은 살을 만지며 진심으로 저를 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을 보며 이 여자가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을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을 반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춘천에도 이곳 속초 산골에도 우리가 마음 편히 기댈 언덕은 없었죠. 오직 이 눈보라 몰아치는 밤, 낡은 설악 민박 105호실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우리만의 섬이었습니다. 미연 씨, 나 평생 길 위에서만 살았는데 오늘처럼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처음이요. 눈이 영영 그치지 않아서 내가 춘천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미친 생각까지 드는구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미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은 힘을 조금 더 꽉 주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연민하다 못해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구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아까 마신 대추차의 알싸한 향과 그녀만의 은은한 채취가 섞여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63 인생, 이제 사랑 따위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제 심장이 다시 무섭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미연 씨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 담긴 그 깊은 고독을 확인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더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각자의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맞잡은 손은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은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이미 제 심장이 그저 피나 돌리는 기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보라 요란한 방 안에서 제 손을 잡은 미연 씨의 체온이 살을 타고 들어오는데 멈춰있던 제 영혼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미연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0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제 몸이 낯선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하게 무너지더군요. 미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택시 운전으로 찌든 피로와 아까 다친 무릎의 통증이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빠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그녀가 낮게 속삭이며 제 등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그 깊은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타인처럼 살아온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존재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폭설 쏟아지는 속초 외곽의 낡은 민박집.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위험한 온기. 저는 과연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채취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의무와 습관으로만 점철되었던 그 메마른 몸짓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그동안 굶주려왔던 영혼들이 서로를 구걸하듯 채워주는 그런 간절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이 그녀의 고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제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빠, 나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이 제 가슴팍을 적셨고 저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58 남자와 55 여자. 남들이 보면 흉하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황혼의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낡은 방이 천국보다 더 아늑했습니다. 짓물러진 가슴끼리 맞대고 서로의 상처를 하자주듯 우리는 밤새도록 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에 눈보라는 세상을 다 삼킬 듯 포효했지만 105실의 낡은 이불 속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제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
수십 년간 쌓였던 고독의 독소를 씻어내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의 몸에 새겨진 고단한 세월의 흔적들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그 깊은 흉터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멍든 그녀의 마음과 아내의 무심함으로 굳어버린 제 심장이 서로의 체온으로 녹아내려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는 심장이 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는 누군가를 이토록 간절하게 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늘이 제 앞길을 막아버린 이 폭설의 밤이 제 생애 가장 눈부신 축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대화를 나누고 또다시 서로를 탐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 어둠이 우리를 영원히 이 산속에 감춰주기를 기도하며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까무럭 잠이 들었습니다. 낡은 벽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우리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느껴지던 그야말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뜨겁고도 시린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새벽빛은 희부연 안개를 타고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막을 깨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미연 씨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손을 놓으면 다시 저 차가운 춘천집의 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더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속하게도 시간은 우리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낡은 민박집 창살 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는데 그 빛이 꼭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저승사자 칼날처럼 느껴지더군요. 눈을 뜨니 제 팔을 베고 잠든 미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울다 잠들어서인지 눈가가 발그레 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애틋하던지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젖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어젯밤 미연 씨가 정성껏 온찜질을 해준 덕분인지 제법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미연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그 불안함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남자들처럼 날 버리고 가겠구나 하는 그 체념 섞인 눈빛 말입니다. 오빠, 가시게요? 그녀의 가냘픈 목소리에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어진 그 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린지 모르겠더군요. 미연 씨,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나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요. 나 춘천 가서 다 정리할 거요. 30년 넘게 껍데기뿐이었던 그 지옥 같은 집구석, 이제 정말 끝내고 오겠소. 자식들도 다 컸으니 내 도리는 다 한 거 아니겠소? 이제 남은 인생은 상철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신 곁에서 살고 싶소. 제 말에 미연 씨의 눈술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에요, 오빠. 그냥 하룻밤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저 같은 여자 때문에 풍파 일으키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63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불꽃 같은 마음을 여기서 꺼트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그녀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보름이요. 딱 보름만 기다려주시오. 내 춘천 가서 아내랑 단판 짓고 짐 정리해서 당신 데리러 오겠소. 그때 우리 같이 여기서 멀리 떠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당신 옷가게 다시 차려주고 나는
당신 옆에서 남은 인생 보필하며 살 거요.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하리다. 미연 씨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품고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체온이 제 심장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기분이었죠. 꼭 오셔야 해요. 저 기다릴게요. 여기서 오빠 안 오면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처절한 약속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민박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낡은 택시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는데 자꾸만 민박집 2층 창가를 보게 되더군요. 거기엔 미연 씨가 하얀 커튼 뒤에서 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을 감은 바퀴가 눈길을 씹으며 나아가는 소리가 꼭 보름, 보름하고 외치는 것 같더군요. 춘천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결빙된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차체가 휘청거렸지만 제 핸들을 잡은 손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지긋지긋한 그 감옥 같은 생활을 끝내는 거야. 미연 씨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설악산 자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내려와 익숙한 춘천 시내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자 뜨거웠던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현실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자식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 그리고 평생을 일궈온 터전을 한순간에 버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저는 그 무거운 족쇄들을 다 끊어내고 미연 씨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춘천 집에 가까워질수록 제 택시의 속도는 자꾸만 느려졌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불길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으로 비겁합디다. 설악산 그 눈 덮인 산장에서 미연 씨의 손을 잡고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하리다라고 큰 소리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무슨 대단한 혁명가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춘천 시내로 들어서서 우리 집 아파트 단지 입구를 통과하는데 그 익숙한 경비실 불빛과 분리수거장의 풍경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타오르던 불꽃이 푸시식 식어버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삑삑삑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꼭 제 목을 조르는 소리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싸늘한 공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제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아내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왔어요? 눈길에 차는 안 상했나 몰라. 수리비 들면 골치 아픈데. 아내가 방 안에서 던진 첫마디는 제 안부가 아니라 택시 수리비 걱정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연 씨의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순식간에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그만 우리 끝냅시다.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은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주말이라고 집에 들른 큰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아빠 오셨어요? 이번에 손님 속초까지 태워다 주셨다면서요? 장거리 뛰셨으니 수입 좀 짭짤하시겠네. 안 그래도 우리 애기 유치원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아빠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건 반가움이 아니라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퉁퉁 부은 무릎이나 핏발선 눈동자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들에게 저는 그저 매달 일정량의 기름을 넣으면 돈을 뱉어내는 낡았지만 여전히 쓸모 있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내가 평생 핸들을 잡고 욕설을 듣고 소변을 참아가며 지켜온 얼굴들. 비록 정은 없어도 내 성취의 증거들이라고 믿어왔던 이 사람들이 제가 미연 씨에게 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어떤 괴물로 변할지 불보다 뻔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아들이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돈 벌어오느라 귀라도 먹었나? 아내의 타박 섞인 말이 거실을 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미연 씨가 적어준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는데 이제는 그 종이가 칼날처럼 제 손바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아, 내가 주제넘게 무슨 사랑이냐? 내 팔자에 무슨 행복이냐?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내가 비웃더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엔 저는 너무 많은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담보대출, 자식들의 체면, 주변 이웃들의 시선. 무엇보다 30년 넘게 가장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살아온 저는 그 감옥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갈 줄 모르는 늙은 죄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름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그 뜨거운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비현실적인 꿈처럼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택시를 몰며 핸들 위에 미연 씨의 번호를 써놓고 전화를 걸까 말까 수천 번을 망설였지만 막상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겁쟁이처럼 끊어버리곤 했죠.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잔소리와 아들의 돈 타령을 들으며 저는 미연 씨의 그 서늘하면서도 단아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떠올릴수록 제 자괴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에게 약속한 멋진 미래를 선물하기엔 저는 너무 늙고 비겁하며 가진 게 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으니까요. 약속한 보름이 다가올수록 저는 미친 사람처럼 춘천 시내를 배회했습니다. 미연 씨에게 가야 한다는 마음과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공포가 제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약속한 보름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택시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차 머리는 속초가 아니라 춘천역 광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녀를 볼 면목도 그렇다고 포기할 용기도 없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비겁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쇳덩이도 아니고 집 한 채 무게도 아니에요. 바로 그 보잘것없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입니다. 약속한 보름째 되는 날, 제 택시 대시보드 위에서 미연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화면이 파르르 떨리며 울려대는데 그게 꼭 제 심장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더군요. 오빠, 저 기다리고 있어요. 눈도 다 치워놨고 대추차도 끓여놨어요. 조심히 오고 계시죠? 차마 받지 못한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저는 속초행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까지 차를 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핸들을 꽉 쥔 채 1시간을 망설였어요. 여기서 나가면 미연 씨가 있는 그 꿈같은 산장으로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내가 60년 넘게 일궈온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 영영 작별하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비겁하게도 핸들을 꺾어 다시 춘천 시내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상철아, 내가 이혼을 한다고? 이 나이에?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 동네 사람들이 택시기사 노인네가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렸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 수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마음속에 비겁한 내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랑보다 무겁고 양심보다 질긴 놈이거든요. 오후가 되자 전화벨은 더 자주 울렸습니다. 5번, 10번, 20번. 휴대폰 액정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미안하오. 내가 못 가겠소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님들을 태우고 목적지 없이 춘천 시내를 뱅뱅 돌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기사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흙빛이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서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미연 씨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사고라도 난 거예요? 제발 전화 한 통만 주세요. 기다리는 건 괜찮으니까 무사하다는 말만 해주세요. 그 문자를 읽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차를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버렸을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 앞에 제 비겁함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침묵하기 시작하니 그 침묵이 댐처럼 단단해져서 이제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약속한 날짜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자식들의 무심한 대화를 들으며 밥을 꾸역꾸역 씹어 삼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산장에서의 하룻밤은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연기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게 사람 할 짓이 아닙디다. 밥알이 모래알 같고 잠자리에 누우면 미연 씨의 그 서늘하고 단아한 눈빛이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평생 길 위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한 겁쟁이일 뿐이다. 저는 매일 밤 자신을 책망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연 씨의 전화는 사흘이 지나자 끊겼습니다. 더 이상 진동도 문자도 오지 않는 휴대폰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익숙한 감옥이었고 제가 버린 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님을 찾아 시내를 배회하던 제 택시 라디오에서 속초 지역의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던 제 귀에 낯익은 장소의 이름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무섭게 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사랑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가기 전엔 죽어도 못 넘을 것 같던 그 체면과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막상 사고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더군요. 라디오 뉴스에서 속초 상간 지역의 실종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아내의 눈치고 자식들의 용돈이고 뭐고 오로지 미연 씨가 잘못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몰아 속초로 달렸습니다. 보름 전엔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미시령 고갯길이 그날따라 왜 그리 짧던지요. 눈은 이미 다 녹아 길은 시원하게 뚫려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시커먼 진흙탕이 되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대로 있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도착한 설악 민박은 보름 전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자 불이 꺼져 있던 그 간판은 낮에 보니 페인트가 다 일어나 흉물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차를 세우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안 한 듯 낙엽과 쓰레기만 뒹굴고 있었죠. 현관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가니 카운터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주인 노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누구쇼? 영감님, 저 기억하시죠? 보름 전에 폭설 올 때 105호 묵었던 택시 기사입니다. 그때 그 대추차 갖다 주던 미연 씨 어디 있습니까? 제 절규 섞인 물음에 노인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저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양반 기다리던 춘천 기사 양반인가 보네. 거참, 이제야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 씨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긴 떠났지. 보름 전부터 그 양반이 매일같이 대문 앞만 지키고 서 있길래 내가 그랬어. 그 사람 안 온다. 헛꿈 꾸지 말라고. 그런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 입구까지 나가서 기다리더니만. 엊그제 비 오던 날 밤에 짐 싸서 나갔소.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보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기다림, 매 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며 절망했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연락처라도. 어디로 간다고 말 안 하던가요? 말해줬겠소? 그저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제 제자리로 가야겠다며 울면서 나가던 걸. 그 고운 양반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는 쯧쯧 남자놈들 약속이라는 게 참 종이장보다 가벼워. 노인은 귀찮다는 듯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105호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달려온 건 보름 전 그 따뜻했던 온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와 브라운관 TV는 그대로인데 오직 미연 씨의 흔적만 깨끗이 지워져 있었죠. 그런데 방구석 작은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적어주었던 제 전화번호가 적힌 그 꼬깃꼬깃한 종이였습니다. 그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더군요. 눈물 자국에 번져 흐릿해진 글씨였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 마지막까지 오빠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산골의 밤은 너무 춥고 기네요. 다시는 저 같은 사람 찾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저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63세 늙은 택시 기사가 제 비겁함 때문에 놓쳐버린 생의 마지막 사랑을 그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싼 게 아니라 마음을 싼 거였습니다. 저를 향했던 그 뜨거운 기대를 버리고 다시 그 차갑고 외로운 세상 밖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린 것이지요.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인 노인이 계단을 올라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보쇼, 기사 양반. 이제 그만 내려가쇼. 여기 있어봐야 죽은 자식 자지 만지기지.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민박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도저히 춘천으로 핸들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갔다는 그 길목,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 산길을 따라 제 택시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길가 어딘가에서 그녀의 파란 가디건 자락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때를 놓치면 그게 평생의 한이 된다는 말 예전엔 그저 노인네들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텅 빈 105호실에서
미연 씨의 눈물 젖은 쪽지를 손에 쥐고 돌아 나온 후로 제 인생은 아주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춘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제 몸뚱이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뿐 영혼은 그 설악, 민박, 앞마당, 낙엽더미 속에 처박아 두고 온 기분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개인 택시 영업을 하다가도 손님이 속초요 한마디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거리 손님이라며 신이 나서 엑셀을 밟았을 텐데 이제는 그 단어만 들어도 죄지은 놈처럼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비겁하게 거절은 못해요. 혹시라도 정말 억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속초 어딘가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희망 때문이지요. 기사님, 속초 중앙시장으로 가주세요. 손님을 태우고 다시 미시령을 넘을 때면 제 눈은 도로가 아니라 길가, 정류장이나 낡은 식당 입구에 고정됩니다. 저기 저 파란 가디건 입은 여자가 미연 씨 아닐까? 저기 고개 숙이고 걷는 뒷모습이 그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차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뒷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도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살핍니다. 막상 속초 시내에 도착해서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제 발길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산골 마을 초입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낡은 민박집 대문 앞까지는 차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 설악 민박 간판이 보이는 고갯마루쯤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도 끄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그 집 지붕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상철아, 이 못난 놈아. 이제 와서 여기 와 있으면 뭐하냐? 있을 때 잡지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킨 주제에 핸들을 꽉 쥐고 자책을 해봐도 돌아오는 건 산바람 소리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날 그 전화를 받기만 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미연 씨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오빠,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며 웃고 있었겠지요. 그 소박한 행복을 제 손으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이 매 순간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이제는 춘천 집 아파트 문을 여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괴롭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아내와 마주칠 때마다 돈 이야기만 늘어놓는 자식들. 그 차가운 현실 속에 서 있을 때마다 저는 속초의 그 눈보라 치던 밤을 떠올립니다. 그 밤은 비록 추웠지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남자로, 사람으로 대접받았던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비겁했던 제 자신에 대한 증오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사회적 체면? 자식들의 시선? 그게 다 뭐라고. 60 넘은 노인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진심으로 행복해지겠다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대역죄라고 그렇게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 위를 맴도는 유령이 된 기분입니다. 춘천에도 발을 못 붙이고 그렇다고 속초로 완전히 넘어가지도 못하는 경계선 위에서 부초처럼 떠도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서 술을 한 잔 걸치고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당연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 라는 기계적인 음성만 들려왔죠. 그 차가운 목소리가 꼭 미연 씨의 마지막 선고처럼 느껴져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63년 인생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남은 건 핸들 하나와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속초 방향 이정표를 보며 핸들을 꺾습니다. 민박집 근처를 빙빙 돌며 혹시라도 그녀가 남긴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눈을 부라립니다. 하지만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 없다는 말처럼 그 산골 길목 어디에도 미연 씨의 향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 속초항 방파제 끝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 그 가녀린 어깨 곡선이 제 심장을 다시 먹게 하더군요. 저는 홀린 듯 엑셀을 밟았습니다. 비겁했던 침묵의 시간을 지나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그 뒷모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속초에 간 그날 밤 마이너스 제14페이지 퇴색된 삶에 남은 갈증. 여러분, 세월이라는 놈이 참 무심하기도 하지요. 그 눈보라 치던 속초의 밤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네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택시 핸들을 잡는 것도 힘에 부쳐요.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구부정해져서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삭신이 쑤셔옵니다. 예순을 훌쩍 넘겨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인생의 화려했던 기억들은 다 휘발되고 오직 뼈아픈 후에만 앙금처럼 가라앉읍디다. 오늘도 하루 영업을 대충 마치고 춘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건 여전히 차가운 정막뿐이에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들어오든 말든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뚜껑도 덮이지 않은 채 말라비틀어진 반찬 몇 가지와 식어 빠진 국 한 사발이 놓여 있더군요. 왔어요? 국 데워 먹으려면 가스 불 켜든지요.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라니까. 아내의 저 무심한 뒷모습. 40년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쩌면 저리도 남보다 못할까 싶어 헛웃음이 납니다. 저는 식은 국그릇을 앞에 두고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멍하니 밥상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확 막혀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코끝을 스치는 환상 같은 향기. 낡은 민박집의 곰팡이 냄새 섞인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던 그 알싸하고도 달콤했던 대축차 향기가 제 뇌리를 강렬하게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오빠 몸 좀 녹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연 씨의 그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쟁반을 받쳐들고 들어오던 그 단아한 손길, 제 엇무릎을 밤새 정성껏 어루만져 주던 그 따뜻한 온기 말입니다. 지금 이 차가운 춘천의 밥상머리에서 제가 느끼는 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혼이 말라비틀어질 것 같은 지독한 갈증이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맛있는 고기보다 좋은 술보다 더 그리운 게 온기라는 걸 예전엔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 고단한 하루를 알아봐주던 그 55 여자의 눈빛. 제가 비겁하게 외면했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제 퇴색된 삶의 유일한 빛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까지 체면이 뭐라고,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이 뭐라고. 식은 밥을 물에 말아 한술 뜨려는데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려 밥알이 보이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택시 핸들을 돌리며 길 위를 떠돌았지만 정작 제가 머물러야 할 마음의 집은 그 눈 덮인 산장 105실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아내가 내어준 이 차가운 밥상은 제가 비겁함을 선택한 대가로 받는 평생의 벌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다시 속초를 향해 거칠게 엑셀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그 민박집 복도를 헤매다 미연 씨의 방문 앞에서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고 손을 뻗으면 그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저는 다시 이 적막한 춘천의 거실에서 눈을 뜹니다. 제 인생은 이제 노을이 지는 저녁처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남은 생에 다시는 그런 뜨거운 심장의 떨림을 느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껏 버틸 수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그날 밤의 기억 때문입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일만 하던 나에게도 남자로 불리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 누군가에게 구원 같은 존재였던 찰나가 있었다는 것. 그 기억의 파편을 붙잡고 저는 오늘도 이 무미건조한 하루를 견뎌냅니다. 식사를 대충 마치고 싱크대에 그릇을 가져다 놓는데 베란다 너머로 차가운 밤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군요. 문득 미연 씨도 이 바람을 맞으며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처럼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눈 덮인 산길을 추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마음속으로만 달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츠려 봅니다. 미연 씨, 거기선 부디 춥지 마시오. 나 같은 겁쟁이는 있고 당신 닮은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시오. 하지만 제 진심은 여전히 그날의 눈보라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지독한 그리움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채 저는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제 방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로를 달려오다 보니 이제 제 개인 택시 미터기보다 제 인생의 미터기가 더 높이 올라가 버렸네요. 이제는 핸들을 잡는 것보다 지팡이를 짚는 게 더 익숙해진 70 중반의 나이가 되고 보니 세상 만사가 다 더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가물가물한데 그 눈보라 치던 속초 산장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어젯밤 일처럼 제 망막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아내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제가 어딜 가든 언제 돌아오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늙은 남편의 가슴 속에 어떤 시퍼런 멍이 들었는지 그녀는 평생 알지 못하겠지요. 저는 느릿느릿 차를 몰아 다시 그곳 속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산속 민박집이 아니라 드넓은 속초 밤바다였습니다. 민박집은 이제 폐허가 되었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테지요. 차마 그 텅 빈 건물 앞에 다시 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의 이름 미연을 닮은 아름답고도 서글픈 밤바다 앞에 섰습니다. 겨울 바다의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제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꼭 그날 밤 민박집 복도의 희미한 백열등 같더군요. 저는 방파제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제는 고목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이 손으로 당신의 남은 생을 보필하겠노라. 호기롭게 약속했던 제 젊은 날의 비겁함이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보고 있소? 나왔소. 허공에 뱉은 말은 대답 없이 포말이 되어 부서졌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그 보름의 약속이 결국 그녀에게는 생의 마지막 절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미어집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이제는 종이가 사가버려 글씨조차 희미해진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다시는 저 같은 사람 찾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미련한 사람. 나 같은 겁쟁이가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하겠소?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입가에 닿으니 짠맛이 났습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게 이 늙은이의 뒤늦은 후회입디다.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를 선택했더라면 지금 제 옆에는 이 차가운 바닷바람 대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이름 없는 포구 식당이라도 차려놓고 서로의 고단한 무릎을 주무르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네 라고 웃으며 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지키느라 알맹이 같은 사랑을 바다에 던져버린 셈이죠. 이제 와서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바다에 대고 제 생의 마지막 진심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미연 씨, 내 생에 가장 뜨거웠던 밤은 그 눈보라 속 산장이었소. 당신이 건네준 대추차 한 잔이 내 평생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소.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고 평생을 벌받으며 살았소. 부디 저 세상에서라도 당신 닮은 단아한 꽃으로 피어나 다시는 나 같은 비겁한 놈 기다리지 말고 활짝 웃으며 사시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쪽지를 가늘게 찢어 바다로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갈매기 날개처럼 흩어지더니 어두운 파도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도 그 조각들과 함께 조금은 씻겨 내려갔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정답은 없겠지만 오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이라 부르지 못하고 약속을 현실 앞에 무릎 꿇린 제 선택이 바로 오답이었지요. 저는 이제 이 바다에 제 마지막 미련을 묻고 돌아가려 합니다. 비록 돌아가는 곳은 여전히 차가운 아내의 밥상이 기다리는 적막한 집이겠지만 제 기억 속 105실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진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사회적 체면이나 현실의 장벽 따위는 그 따뜻한 온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평생을 길 위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배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그 사람을 꽉 안아주십시오. 속초의 밤바다가 검게 일렁입니다. 그 파도 너머로 미연 씨의 단아한 미소가 보이는 듯해 저는 마지막으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었던 그리고 유일했던 사랑의 흔적을 이곳에 묻어둔 채 말입니다. 지금까지 택시기사 한수 씨의 시리고도 뜨거웠던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고 그 길 위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오곤 하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나 잊지 못할 대추차 한 잔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감성 소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수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의 잊지 못할 추억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여운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모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